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공공부조법을 보겠습니다. 우리 제11장인데요. 우리가 이미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은 공부하고 왔습니다. 정책론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조문을 확인을 해야 돼요. 법제로는 철저하게 조문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22회 거 출제 빈도를 보면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두 문제 나왔잖아요. 의료급여법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에서 한 문제. 본래 장애인연금법은 법제론에서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안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죠? 정책론에서만 해당되는 내용 있으니까 그거 공부해 놓으면 되고, 그 긴급복지지원법이 이번에 안 나왔어요. 보니까. 근데 긴급복지지원법은 안 나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정책론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은 법제론에서 나와줘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정책론에도 나온다는 거. 그죠? 또는 이제 양쪽에서 다 나오기도 하죠. 정책론과 법제론에서.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국민초생활보장법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정책론에서 이제 조문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우선은 급여의 기본 원칙 보면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이고 보충급여의 원칙이고 자립지원 원칙이고 개별성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적 복지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그죠? 가족과장의 완전성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적 복지의 대표적인 제도가 공공부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질 때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한다. 개인적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게 이제 개별성의 원리라고 되어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빈곤선으로 떨어지면 떨어진 그 개별 가구 또는 이제 수급자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타급여 우선의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보편성의 원칙은 이게 선별주의 제도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보편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보편주의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국민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 대하여 성별이나 뭐 등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의미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고, 물론 이제 이 원칙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법의 발전에서 이제 조선고령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 그 다음에 국민초생활보장법으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맞춤형 급여 체계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통합급여 체계에서 맞춤형 급여 체계로 변경됐던 내용들. 이제 조문을 봐야 돼요. 이제 여기서는 자 2조에 보면 거기 1조 목적이 8회 12회 때 나온 적이 있네요.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다음에 정의해 보면 수급권자란 자격을 가진 사람. 그죠? 수급자란 급여를 받는 사람. 그죠? 예. 그다음에 보장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 부양의무자란 일촌의 직계혈증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보장 수준은 급여의 종류별로 그 뒤에 봐보세요.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의 최저보장 수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중위소득의 몇 분의 몇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게 급여의 종류별로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최저보장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생계비가 여전히 규정이 있는 겁니다. 중위소득으로 바뀌었지만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있다고 그랬죠? 여전히 계측한다고 했어요. 3년마다. 그래서 거기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비용이죠. 최적의 비용, 뭐 적정 비용, 적정선의 비용. 그러면 안 되고, 자 개별 가구,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다.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소득 인정액,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계층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 이하.
그게 바로 이제 개정 전, 개정 후가 있는데 개정 후 거를 봐야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건 그 차상위 계층에서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거기 이제 수급권 가로 빼고 가로 빼고 거기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알았죠? 이렇게. 그다음에 기준 중위 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되어 있죠. 예, 중위값. 자, 3주로 오겠습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보충성의 원리죠. 그러니까 너의 소득과 너의 재산과 너의 근로능력을 먼저 활용해라. 그죠? 예. 그런데도 뭐 이게 그 빈곤선호로 만약에 그걸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선호 떨어지면 국가가 도와줄게, 보충해줄게. 자, 그래서 이게 보충성의 원리인데요. 그 다음 2번에 부양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급여의 이 법에 따른 급여,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우선에 정해진다. 그러니까 누가 우선인 거예요?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우선인 거죠. 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죠? 그 다음 이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즉 타급여 우선의 원칙. 자, 그 다음에 급여의 기준. 문화적이고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권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항에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실시하되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개별 가구 단위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급여의 범위,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해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조의 2가 이게 이제 그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틀리게 박스 처리해 놓고 그거 이제 틀린 걸 고르라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그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직계 존속을 직계 비속으로 해가지고 틀리게끔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에. 알았죠? 그래서 그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비속, 틀렸죠? 직계 존속이죠. 그 다음에 6조에 최저보장 수준의 결정 있잖아요. 거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렇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죠? 교육부 장관과 그 다음에 국토, 교통부 장관이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보건복지부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몇 월 며칠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연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8월 1일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이상하게 안 나왔어요. 거기 5위 콜서브에 보면 개정 전에는 이게 최저생계비 결정 조문이었거든요. 최저생계비는 거기 9월 1일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9월 1일은 이제 안 외워도 되지만 걔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최저보장 수준은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알고 있어 보세요. 자, 그다음에 6조의 2에 보니까 기준중위 소득의 산정입니다. 기준중위 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에 가구, 경상소득, 거기 이제 제가 색깔 표시했는데요. 경상소득 평균 증가율, 그 다음에 가구 규모, 이걸 박스 처리해놓고 이 박스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이렇게 짝져 놓은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다시 거기 통계법에 따른 통계 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에서 마지막 산정하는 이걸 박스에다 집어넣기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준중인 소득이 답이겠죠. 알았죠? 그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그다음 모의고사 서베이는 제가 이제 2024년도 기준중인 소득 실제 내용을 넣어놨는데 그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실제 금액 가지고 나오지는 않으니까. 근데 거기 3번에 보면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준중인 소득이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저 생계비를 5년마다 계측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3년마다 계측한다는 거. 3년입니다. 3년마다 계측한다는 거. 자, 6조의 3.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근사 제2. 그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그죠? 그 소득의 범위, 소득 평가액을 산정할 때 이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를 물어봤는데 그게 동그라미 2번에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이런 것들이 나왔었다 이거죠. 그때 퇴직금을 집어넣어서 트리금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의 범위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기억해 놓으면 돼요. 뭐냐면 그 라에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그죠? 그건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 재산에서. 그 다음에 그 3번으로 와보면 그 자동차 있는데 지방세법 제 124조에 따른 자동차에서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시킵니다. 계산할 때, 산정할 때. 자, 그 다음에 급여의 종류 7가지 외워야죠. 교생의 주장은 띵띵띵 하면 자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사망에 보니까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 1항의 2호부터 4호까지 2호부터 4호까지니까 거기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없죠. 그 다음에 6호, 7호, 6호 및 7호. 그러니까 해상급여가 없죠. 그러니까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그거 잘 기억하라고 했고. 그 다음 이제 8조로 와보세요. 8조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그죠? 자, 근데 그 OX 문장에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그 뭐예요? 생계급여가 아니라 주거급여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항 보니까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인 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잡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준중인 소득의 32%로 이렇게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기준중인 소득의 100분의 32, 즉 32%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여기에 조문으로는 보게 되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인 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32냐 30 이상이냐 당연히 뒤에 이상이 붙으면 30이라고 해야죠. 32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죠? 근데 이상이 안 붙었다. 그러면 기준중인 소득의 100분의 3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차피 법제로는
이제 정책론은 지금 거기 고시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법제로는 조문이 나오거든요. 그냥 조문이. 그러니까 그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 조문 자체가 나오니까. 알았죠? 자, 3항에 생계급여 최저부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래서 또 5위 꼴섭에 보면 2024년 거 이게 쭉 정리해놨어요. 일단 생계급여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실제 현재 선정 기준 자체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8조의 2, 부양 능력은 열심히 설명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죠?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반드시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9조.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근데 거기서 또 나왔네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그죠?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요. 그 다음에 직접 지급하고, 그 다음에 차등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고려해서 이제 차등 지급하겠죠. 소득 인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선만큼 채워지는 정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장 그 5항에 보니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10조.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장소.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주거급여의 원칙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에 주거급여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급여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원칙 중에 주거급여 원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주거에서 실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주거가 없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는 거기 이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걸 생계급여로 해가지고 틀리게끔 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미 21회 때 이거 가지고 장난쳤었어요. 알았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문이 이걸 가지고 다시 이번에 또 틀린 문장으로 냈는데, 자, 주거급여. 거기 이제 임차료, 수선, 유지비였잖아요. 이게 21회 때는 이게 주택 구입비, 뭐 매입비인가 구입비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어요. 주택을 매입하는 뭐 그런 비용까지 주지는 않는다. 그죠?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이지. 그다음에 이제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때의 따로 법률이 주거급여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5위 꼴섭에 있는 주거급여법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거급여법 제5조에 보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잡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이게 이제 행정명령이죠. 그죠? 법규명령이 아니라 이제 행정명령인 고시에서 48%로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급여는 뭡니까?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이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라고 거기 3항의 뒷부분에 나와 있고, 2항의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지금 17회 때 나오고 22회 때 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는 거기 12조의 3에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그죠? 자, 해상급여는 제1호부터 7호까지, 3호까지, 즉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에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당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생계, 주거,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이 해상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그 장제급여도 보니까 1항 1호부터 3호까지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에 장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상급여와 장제급여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상이네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자활급여로 가서 15조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당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거기에서 그 1항의 내용이 8회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걸 냈었죠. 근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여기다 이제 해산 거기 급여에 있는 분만 전후 뭐 그건가 아마 집어넣어서 틀리게 나왔었거든요.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자활급여는 그 OX 문장 봐보세요.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번에 이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가지고 그 15조의 2를 보면 이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고요. 이제 본래는 옛날에 이제 중앙자활센터, 그다음 이제 광역자활센터,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였는데 이게 중앙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지금 바뀐 것이고요. 그죠? 이거는 지금 개정된 이후에 그러니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이렇게 개정되고 나서 지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 15조의 2의 1항만 좀 보시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한다.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그죠? 그 정도. 거기 아직은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거기 밑에 임원도 나와 있고 하지만 그걸 또 우리가 지금 외워놓기는 좀 그렇고. 자, 15조의 10으로 와서 광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는 시도에다 두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서 시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자활센터로 내려와서 지역자활센터가 중요하죠. 네, 이번에 또 나왔는데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당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가로 다 빼버리고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이 경우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복지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 능력 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든 이제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는 이유는 당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와 있어요. 2번에 이걸 지금 한 문제로 낸 거예요. OX 문장 첫 번째 문장 맞고 두 번째는 지금 틀렸어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2항에 보니까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당 각호의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국유, 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할 수 있네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4항에 보면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확인하시고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핵심 이론 노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죠? 근데 이제 핵심 이론 노트는 우리 이론서처럼 법률이 다 또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여기서 또 골라서 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기본 이론 강의를 그래서 그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린 사실은 실력이 안 되면 기본 이론 강의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평가 60점이니까 이제 또 짧은 시간 많은 공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핵심 이론 노트로 핵심 이론 강의를 듣고 그다음 이제 기출 문제를 회독하는 것인데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기본 심화 이론 강의를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냥 합격하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 기출문제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각 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 가지고 핵심 이론 노트나
또는 핵심 이론 여기 이론서를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거기 17조를 보면 자활기관 협의체가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용어를 정한다라고 하는 게 정책론 19회 때 나왔고요.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회자는 상호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수급자 및 차상회자니까 차상회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수급자 및 소득인정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이 아니라 50 이하였죠? 상호협력하여 지금 차상회자를 거기 풀어서 넣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틀리게끔 낸 건데. 그 다음 이제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형태를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당 각 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기업에 할 수 있는 지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안 나왔어요. 자, 18조의 7로 가겠습니다.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아, 이게 18회 때 나왔네요. 그죠? 나온 조문 자체를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그다음에 이제 자산 형성 지원 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회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자, 3항의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 시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네, 우리 포함한다 해서 틀리게 나왔죠. 보장기관입니다.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거기 시도지사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그으세요.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 그죠? 오로 한다. 그리고 이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까지 알아야 돼. 거기까지. 알죠?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로 가서 근데 좀 더 그 19조에 그 19조를 한 번 더 보면 거기 2항 봐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밑줄 그으세요. 수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밑줄. 그러니까 보장기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시도교육감도 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되고, 수관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걸 짝짓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장기관이 거기까지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거기 사항에 보니까 보장기관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조 생활보장위원회인데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시도와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둡니다. 이 항에 보니까 심의 의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심의 자문이 아닙니다. 심의 의결이고 3항에 보니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20조의 2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이 나왔죠.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3항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사항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사항 좀 잘 알고 있어 보세요. 그 사항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규모, 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체조사를 실시 공포하여야 한다. 그 3년마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면 이게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다고 반드시 합격 수기에 적어주시고요.
거기 이제 21조에 보면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거기 1항 보세요. 수급권자만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급권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친족 그리고 그 밖에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모르고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3항에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3조의 2로 가볼게요. 23조의 2에서 그 6항이 나왔네요.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3조의 2의 6항이잖아요. 23조의 2, 6항. 그 48조 봐보세요. 벌칙. 48조에 보면 23조의 2, 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19회 때 나왔어요. 알았죠?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 벌칙을 거기 나온 거 19회 때 지금 나온 것들인데요. 그 48, 49조, 49조의 2, 그 다음에 50조가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네요. 자, 그 다음에 24조 보시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차상위 계층을 왜 조사하느냐?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항에 보면 24조의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때 동의는 다음 연도에 급여 신청으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자 29조 급여의 변경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청문 31조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는 청문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취소, 폐지, 폐쇄 이건 청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32조 보장시설. 보장시설에 그 10번에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이것도 지금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2조가 보면 이 법에서의 보장시설은 그러니까 보장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였고 보장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거기 10번에 한센병 요양시설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결핵, 한센병 요양시설. 그 다음에 넘겨서 거기 34조에 급여 변경 금지, 그 다음에 압류 금지, 양도 금지, 그 다음에 신고의 의무. 내려와서 그 43조에 보장 비용의 부담 구분은 뭐가 나왔냐면 그 5항이에요. 5항.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급여의 범위를 초과해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럴 때 그 초과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징수. 수급권자에게 부양 능력을 가진 부양 의무자가 있으며 확인된 경우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 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즉 구성권을 이제 행사하는 거죠. 맞는 겁니다, 그게. 자, 그 벌칙 관련된 19회 때 나왔던 그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시고요. 이거는 자, 바로 법률 조문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거기에 의에 보면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라고 하면서 니은에 보니까 이 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은 공공부조제도의 뭐다? 양대축이다.
그죠? 예. 제가 이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앞바퀴라고 한다면 사회보험, 그다음 이제 뒷바퀴, 이 선별주의 제도로서 이게 공공보조 제도에서의 양대축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뒷바퀴가 되는 것인데, 자 거기 그 법률 조문으로 바로 가게 되면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 보니까 수급권자, 여기서 이제 수급권자, 그 다음에 거의 부양무자를 보면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일촌 직계혈중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다른 점은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혈중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그 조문이 없어요. 그죠? 예,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주의 수급권자, 이거 열심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플러스 알파라고 했었죠. 5위 코스 바로 위에 보니까 사망에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 구분해서 달리 정한다가 바로 1종과 2종인데 그 대통령령이 바로 5위 코스업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1종과 2종 구분하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 넘겨보세요. 자, 4조로 가서 적용 배제.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여 또는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장기관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본래 이제 보장기관은 보니까 그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우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처럼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둬요, 얘도. 근데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 두는 것을 거기 보니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했고, 얘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만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 의료급여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OX 문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위원장은 15인 이내의 위원이고 우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는 16인이거든요. 여기는 15인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었지만 여기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조. 의료급여의 내용도 이렇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화장 또는 매장 등의 장제 조치는 이건 우리 장제급여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기초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 의료급여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관,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한국기기필수의약품센터까지. 의료급여기관 1차, 2차, 3차까지로 나뉩니다. 1차, 2차로 구분된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의 부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을 하는데 의료급여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의료급여법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있다 없다? 있다. 알았죠? 여기서도 있다는 거. 11조의 2에 보니까 서류보존.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의료급여 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약국 등은 처방전을 급여 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조의 4.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 비용 이외에 입원, 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 된다.
자, 요양비는 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였을 때에 요양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조 장애인 임산부 특례, 14조의 건강검진, 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의 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제한되고, 의료급여의 변경, 아까 이게 16조는요. 아까 우리가 국민초생활보장법에서 쪽에 29조와 동일한 측면의 조문이죠. 그래서 이제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상황, 근로능력이 변동되었을 때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자, 그다음에 17조 의료비를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 이게 나왔네요. 그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필요 없게 된 경우나 수급권자가 의료비를 거부한 경우에도 중지하는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지시키는 거죠. 시도지사가 중지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시도지사가 의료비를 중지한다 이렇게 거부한 경우에 이렇게 틀리게끔 나왔어요. 그 21조 대지급금의 상황에서 1항 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1항 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25조에 따른 의료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시도지사라고 해서 또 틀리게 나왔네요.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자, 이게 지금 안 나왔던 조문이에요. 그죠? 안 나왔던 조문인데, 그 다음에 25조 보면 의료급여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의료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시도의 의료급여 기금을 설치한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도에, 그죠? 그 다음에 이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것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포함된다는 사실, 의료급여 기금에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네요. 나머지는 안 나왔고요. 자, 조문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조문을 일단 알아야 돼. 물론 이제 안 나왔던 조문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그 비율은 높지 않아요. 근데 결코. 알았죠? 이렇게 지금 안 나왔던 조문이 나오잖아요. 21조 같이. 그렇죠. 안 나오는 조문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은 안 나왔던 조문 그 다음에 그 조항까지 우리가 다 샅샅이 공부를 해놓는 것이 그게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일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나왔던 주문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제로는 적어도 17문제 이상 맞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긴급복지원법은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긴급복지원법은 거기 긴급지원의 기본 원칙 좀 봐야 하는데, 선지원 후처리 원칙입니다. 이게 이번에 정책론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쪽이 단기 지원 원칙, 그 다음에 타 법률 중복 지원 금지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조로 와서 정의해 보니까 위기 상황, 그 위기 상황에 해당되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조로 와보면 기본 원칙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단기 지원, 그죠? 그 다음에 재해구호법 등 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죠? 다 공부했던 겁니다. 외국인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긴급지원기관. 그 다음에 거기 지원 요청 신고. 그래서 긴급지원 거기 그러니까 7조의 2항 보면 누구든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근데 이제 3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그죠? 반드시 신고하고, 그러면서 또 긴급지원 대상자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거의 다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나왔던 사람들은 다 거기다가 기초표기 해놨고요. 넘겨서 그 위기 상황의 발굴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 특히 긴급복지전법은 물론 이제 정책론에 나오기는 했죠. 그죠? 하지만 이제 법제론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론의 조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나왔던 조문들 반드시 공부를 해놓으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기 발굴 상황 7조의 2도 보니까, 자, 7조에 받고, 그 다음에 구조는
이건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그 다음에 10조 긴급지원기관 이게 이번에 나왔던 것이죠. 10조에 보면 담당기구 설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 정보 제공,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인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얘는 시군구에다가 두네요. 예, 시군구에다가. 나머지는 다 안 나왔어요. 17조에 보니까 예산의 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그죠? 이게 12회 때 나왔네요. 자, 이제 마지막 기초연금법입니다. 우리 장애인연금법은 제가 넣어놓기는 했지만 이제 정책문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냥 참조하시고요. 여기 기초연금은 일단은 이거 무기여연금입니다. 내가 보험료 내고 받는 연금이 아니에요. 이거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기여연금입니다. 자, 그러면 목적 있고 정의, 소득 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조에 보니까 1항에 65세 이상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때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는 65세 이상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특수직용연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거기 5조에 보면 기초연금액의 산정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2021년 뭐 30만 원 이건 지금도 이 조문이에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기초연금의 한도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준연금액이 최대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정해 보니까 기준연금액보다 더 초과되면 최대로 줄 수 있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조에 보건복지부 장관, 자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수준 고려해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은 시장군 수구청장한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조. 13조는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죠? 조사를 한 후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 등을 결정한다. 자, 기초연금 지급 시기.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상실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그죠?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의 상실 중에 보면 17조에 보면 사망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소천하셨다. 그러면 소천하신 그 달까지 소천하신 그 날에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신청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자, 그 다음에 16조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그러니까 정지 사유하고 그 상실 사유 구분해서 알아야 돼.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21조에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시효는 받고. 그 다음 이제 25조에 비용 부담인데 국가가 100분의 40에서 90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2항에 국가가 부담한 비용을 뺀 비용은 나머지를 시도와 시공구가 상호 분담하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공공부조법은 장애인연금법을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나왔던 조문에 집중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강의 마치고 다음 이제 사회보험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